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동영상으로나마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 시간 사회복지 가족상담 및 치료 이 발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사용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2장 가족상담 및 치료의 발달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족상담 및 치료의 발달에는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상담 및 치료 발달에 영향을 준 이론이 있고요. 또한 두 번째는 가족상담 및 치료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족상담 및 치료 발달에 영향을 준 이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장 가족상담 및 치료의 발달에는 첫 번째 가족상담 및 치료의 발달에 영향을 준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상담이론으로서 첫 번째는 정신분석이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이 있고요. 두 번째는 로소스의 인본주의 상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키너 등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행동치료가 발달이 됐고요. 네 번째는 앨리스의 인지치료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글라스의 현실치료가 있고요. 여섯 번째는 펄스의 게스탈트 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모레노의 사이코드라마 및 집단상담이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상담이론의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드는요, 독일에서 1856년에 태어나 1939년까지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이자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이면서요, 무의식과 억압의 방어기제에 대한 이론을 개발하였고요. 환자와 정신분석자의 대화를 통하여 정신병리를 치료하는 정신분석학적 임상치료 방식을 창안한 것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또 그는 성욕을 인간 생활에서 주요한 동기부여의 에너지로 새로이 정의하였고요. 또한 치료관계에서는 감정 전의 이론, 그리고 꿈을 통해 무의식적 욕구를 관찰하는 등 치료기법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성마비를 연구한 초기 신경법 학자이기도 합니다. 신프로이드주의에서는요, 프로이드의 많은 이론을 버리거나 수정해서요, 프로이드 방법과 관념을 임상정신역학에서 역사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요, 그의 생각은 인문과학과 일부 사회과학에서도 계속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프로이드의 상담이론 두 번째는요, 1897년에 프로이드에 의해서 발전한 주요 개념으로는요, 의식, 무의식, 생존 본능, 죽음 본능, 성격 발달 단계가 있고요. 또 본능, 자아, 초자아, 방해기제 등을 상담이론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성장기, 성격 발달 단계에서요, 무의식적인 본능 욕구가 충족되지 못함으로써요, 경험하는 좌절감과 갈등이 누적되는 결과 억압된 분노와 불안이 현재의 부적응 행동 패턴을 형성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담자로 하여금 무의식적 감정과 욕구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성숙한 방식으로 욕구 충족을 하는 건강한 자아를 갖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유연상, 해석, 통찰, 직면 등이 거기에 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격 이론을 또 살펴보면요. 성격 발달 이론은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의 5가지 시기로 구분하여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서 5살까지 경험을 가장 중요시했고요. 이 시기에 구강기, 학문기, 남문기 시기로 성격 형성의 결정 시기로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복기는 5살부터 청소년까지를 또 생식기는 청소년기 이후부터 해당된다고 프로이드는 각 단계를 개인의 성격이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아동이 추구하는 성적 쾌감이 충족되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몰두하게 되면요. 다음 단계로 발달이 순조롭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격 이론이 3가지 원칙으로는요. 인간의 정신적 활동이 이전의 행동이나 사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정신적 결정론이 있고요. 인간 행동은 무의식에 의해서 유발된다는 무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인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이드가 말하는 리비도는요. 원초아가 갖고 있는 생물학적인 본능 에너지로 1차적으로 성적인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프로이드는 성격에 있어 이 리비도를요.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네, 이번에는 프로이드의 성격의 3가지 구성 요소로서요. 원초아, 자아, 초자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르면 원초아는 성격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으로서요.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쾌락 원리에 의해서 작용되며 원초아의 충동은 주로 성적 본능과 공격적 본능입니다. 그래서 자아는 원초아, 초자아를 모두 부분적으로 만족시키는 타합점을 찾으려 하면서 현실 원칙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원초아와 초자와의 매개 역할을 하여 현실에 맞춰 원초아의 활동을 이성적으로 지배합니다. 그래서 원초아가 선천적이고 미숙적인 데 비해 자아는 후천적이고 주로 의식적입니다. 그래서 초자아는 사회의 가치와 도덕이 내면화된 것으로 도덕 원칙을 따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심을 말하며 초자아는 어려서 아이가 부모의 도덕적 표준에 동의시함으로써 형성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도덕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으면 아이도 그 부모를 따라서 도덕적으로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는 아이는 또 크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네, 정신분석 이론에서 의식, 전의식, 무의식이 있습니다. 이 머리 이 위로 올라온 거, 겉으로 보이는 거는요, 의식이라고 그러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전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게 바다의 물이라고 하면요, 그 보이지 않는 바닷속 깊은 곳은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무의식. 그래서 우리가 거의 의식은 사고, 지각을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의식은 기억, 저장된 지식을 전의식이라고 합니다. 무의식은 두려움, 폭력적인 동기, 받아들이기 힘든 성적 욕망, 비합리적인 소망, 비도덕적인 욕구, 수치스러운 기억, 이기적인 본심 등등 해서 이런 것을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무의식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은 의식입니다. 그렇지만 전의식은 우리가 조금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조금만 생각하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의식입니다. 그렇지만 무의식은 생각한다고 해서 생각되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근데 프로이드는 이 무의식을 끄집어냄으로 인해서 꿈의 연상이나 여러가지 자유연상, 해석, 통찰, 직면해서 여러가지를 통해서 프로이드는 이 무의식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이 내담자의 부정적인 마음을 치료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내담자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프로이드의 상담 이론법입니다. 그리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서 또 한 가지 살펴보면요. 초자를 도덕적 구범이라 하고요. 자아실현을 현실의 원칙, 자아존중, 나에 맞는 사고 등을 이제 자아라고 놓고 봅니다. 그리고 본능을 이디라고 합니다. 이디는 쾌락의 원칙, 유아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죠? 의식은 도덕적 구별과 자아가 위로 올라왔습니다. 의식은. 그래서 의식이 도덕적을 가지고 나쁜 것을 예를 들어서 범죄 같은 거도요. 이 의식이 이걸 하면 나빠 하지마 이렇게 자아가 초자를 본능적 쾌락이 올라오면 자아가 규제를 해서 도덕적 구분 초자아가 규제를 해서 자아로서 잠자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전의식은 자아와 초자아와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은 본능과 도덕적인 초자아와 이렇게 무의식 속에 있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로 로저스의 상담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로저스의 상담 이론은요, 인본주의 상담의 로저스는 인본주의 상담자의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1902년에서부터 1902년에 태어나서 1987년까지 로저스는 미국 일리노이주 오크파크에서 태어났고요. 이분은 아버지가 농장을 소유하여 어린 시절에 농촌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저스는 곤충이나 동물 사육에 열중했고요. 또 과학적 농업에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위스콘신 대학교에 농과대학에 입학했지만 전공을 역사학으로 바꾸어서 1924년에 졸업을 하였습니다. 유니언 신학대학에 2년간 재직되어 있다가 컬럼비아 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심리학, 임상심리학을 배웠고 그는 1931년 컬럼비아 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40년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심리학 교수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분이 인본주의 상담의 창시자로 된 것이죠. 그래서 인본주의는요, 로저스에 의해서 1951년에 개발되어서 인간중심 상담이었다가 그 다음에 인본주의 상담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존재이며 개인의 자아와 위협적인 경험간의 부조화로 인해 부적응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에 의해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될 시 타고난 적응력과 자아실현 능력을 발휘하여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담 이론으로 쓰는 것은요. 일치성, 무조건적 수용과 공감적 이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일치성, 무조건적 수용과 공감 이해를 라포 형성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자와 내담자가 라포 형성만 되면은 그 내담자는
치료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행동치료가 있습니다. 스키너의 행동치료고 1940년부터 발달되었습니다.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 바탕으로 인해서 인간의 행동은 거의 모두 학습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부적응 행동은 그 행동을 선행하는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고요. 그 행동의 걸개에 의해서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행동치료입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부적응 행동을 제거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학습하기 위해서요. 행동의 맥락을 선행 조건이나 후속 조건을 맥락으로 선행 조건이나 후속 조건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속 조건을 조절해 보면요. 정적 강화, 간헐적 강화, 부적 강화, 행동 형성, 벌, 소멸, 타임아웃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 조건 조절에서는요. 근육의 긴장이나 불안위계 작성, 체계적 둔감 기법, 모델링, 행동 연습 등이 있습니다. 네, 행동치료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버스 프레드릭 스키너는요. 1930년대에 비둘기와 지에게 조작적 조건 형성 원리를 이용하여서요. 다양한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비둘기와 지의 조건은요. 스키너는 주로 동물을 사용해서 조작적 조건 형성을 원리를 이용해서 다양한 연구를 한 것이죠. 그리고 스키너의 학생인 어덴 윈슬리가 조작적 조건 형성의 원리를 정신과 질환이 있는 성인에게 적용했고 최초로 행동치료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인지치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지치료는 엘리시버그에 의해서 발표된 것입니다. 인간의 비합리적 신념과 사고방식, 인지왜곡이 정서와 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비합리적 사고방식과 인지왜곡을 합리적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비합리적 사고방식을 바람직한 사고방식으로 바뀌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REBT라는 법이 있습니다. REBT는 R은 논리적 논박, E는 합리적 자기진술카드, B는 실천행동, T는 가제부여입니다. 그리고 CT는 협조적 관계 형성, 인지와 정성, 행동의 관계인식, 행동실험 및 가제부여 및 체험기법 등을 앨리스는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상담이론으로서 현실치료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실치료는 글라서에 발표된 인간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을 때 행복을 느끼며 인간의 행동은 생리적인 생존, 즐거움, 힘의 통제, 소속감, 자유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바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람과 지각세계가 불일치할 시 갈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욕구와 바람을 파악해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상담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욕구, 지각, 바람 등을 탐색하기 위해서요 하는 기법은 활동, 생각, 감정, 생리 기능 등 전 행동을 탐색하기, 그리고 행동 계획에 대한 자기평가, 계획과 계획 실천, 약속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게스탈트의 치료입니다.
게스탈트는 펄스에 의해 개발되고 유기체적 시작에서 출발해 정신분석기법, 장이론, 사이코드라마 등의 영향을 받아 통합된 이론입니다. 게스탈트는 개체가 자신의 욕구나 감정, 신체, 감각, 행동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로 조직화하여 지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지각하고 이를 잘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욕구와 감정 자각, 신체 자각, 환경 자각, 언어 자각, 가장하기, 반대로 말하기, 머물러 있기, 비니적 기법, 자아 부분들 간의 대화 등이 치료 기법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 나중에 다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이코 드라마 및 집단 상담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레노에 의해 처음 소개된 것입니다. 그리고 집단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치료적 행위자가 되며 집단 자체가 치료 잠재성이 풍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놓쳤던 것들을 안전한 치료적 환경에서 다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모든 관점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탐구하고 새로운 행동을 습득하게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으로는 워밍업, 자발성, 창조성, 또한 역할이론, 행위갈증, 소시오메트리, 지급여기, 참만남, 주인공, 연출자, 보조자, 관객, 무대, 또한 역할놀이, 이중자아, 역할교대, 거울기법, 비느자기법, 독백, 시간과 공간기법, 상황기법 해서 이 이론에서는 이렇게 많은 이론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네, 비니자 자기 기법은요 무엇이냐면 의자에 상대가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담자가 그 비느자를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니자의 기법입니다. 역할놀이는요 아이가 엄마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빠가 아내의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아내가 아이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남편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역할놀이입니다. 거울 기법은 거울을 쳐다보면서 하는 것이죠. 네, 이번에는 앞에서 살펴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서는 또 추동심리학, 자기심리학, 대상관계이론, 가족역동론, 관계윤리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상관계이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사관계 이론은 정신분석은 주로 개인을 대상으로 각 개인의 본능이라는 기본적인 동기에 관한 연구이며 가족치료는 사회적 관계 연구입니다. 이러한 상반된 두 가지 이론을 이어주는 다리가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이드와 클레인의 생각을 발전시켜 대상관계 이론의 기초를 구축한 것은 베어바이인이지만 가족치료에서 그 영향을 강하게 받은 치료자는 브라머입니다. 대상관계 이론의 본질은 인간이란 과거의 초기 경험에 의하여 형성된 개인의 이미지를 토대로 현재 인간관계를 맺어나간다는 것입니다. 클레인의 이론은 유아가 초기에 의미 있는 어떤 인물과 형성해 나가는 관계를 관찰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즉, 유아가 부모에 의해 양육될 때 만족과 좌절과 같은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경험은
때로는 불안을 유발시키는데 유아는 그러한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부모의 이미지를 내면화하면서 자아상을 형성해 나갑니다. 이처럼 내적 대상은 자아와 다른 사람에 대한 정신적인 이미지로 경험과 기대에 의해서 형성되면서 결국에는 분리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 가운데 좋은 모습과 나쁜 모습을 구분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내재화된 대상의 무의식적인 잔재는 한 개인의 핵심적인 부분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아는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나쁜 어머니의 이미지를 만들어가지 않고 자신의 공격적 환상을 통해 어머니에게 투사하여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가족도 일련의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이때 직면하는 가독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료자는 현재의 어려움 그리고 고착화 퇴행과 같은 대체 유형을 알아야 합니다. 가족이 서로 지지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한 시도를 할 때 분리와 투사 현상은 줄어들며 개인 안에서의 좋은 모습과 나쁜 모습의 통합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족이 잘 서로 돕고 잘 적응해 나가면 좋은 성격이 형성되는 것이고 가족이 서로 분리되어서 같이 이렇게 공존해 가지 않으면 나쁜 성격이 형성된다는 그런 현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2장 가족상담 및 치료의 발달에 대해서 첫 번째로 가족상담 및 치료의 발달에 영향을 준 이론에 대해서 상담이론에 대해서 정신분석,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 인본주의, 로저스의 인본주의 상담, 스킨의 행동치료, 앨리스의 인지치료, 글라스의 현실치료, 펄스의 게스탈트 치료, 모레노의 사이코드라마 및 집단상담 치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로 가족학 및 사회과학 이론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족상담 및 치료 발달 이론에 대해서 가족상담 및 첫 번째로 가족상담 및 치료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이론에서 두 번째 가족학 및 사회과학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학 및 사회과학 이론에서는요. 첫 번째 구조기능론, 두 번째 상징적 상호작용론, 세 번째 가족 발달 이론, 네 번째 가족 스트레스 이론, 다섯 번째 건강가족 이론, 여섯 번째 가족폭력 이론, 일곱 번째 여건주의 이론, 여덟 번째 체계 이론, 아홉 번째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구성주의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조기능론은 구조주의와 기능주의가 혼합된 것입니다. 구조주의는 인류학자인 레비스토로스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고요. 사회의 조직구조가 구성원의 행동과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가족에 적용하며 가족의 구조에 따라 가족관계가 달라지고 가족 구조를 바꾸며 가족 문제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능주의는 역사적 사실보다 사회 집단의 현재인 상호작용에 관심을 가지고 구성원들이 집단의 기능을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가족에 적용하며 가족은 가족원의 발달과 사회유지, 존속에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원의 현재 역할과 행동은 그것이 이상행동일지라도 가족 집단의 균형에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가족 기능론에 따르면 가족이 성 및 애정의 기능, 자녀 출산 및 사회화 기능, 경제적 기능, 정서 안전 및 지지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부가 가계부양 역할, 가정관리 역할, 애정 교환 및 성적 역할, 치료적 역할, 오락 및 휴식의 역할, 자녀 양육 및 사회화 역할, 친인척과의 관계 유지 역할 등을 잘 수행해야 하며 가족은 각자가 규범과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가족원이 주관적 입장에서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가치와 의미를 파악하며 지위와 역할을 획득하게 된다고 보는 견해고요. 가족원 간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과 의사소통, 정서적 관계를 미시적으로 연결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사소통에서는요. 내용과 관계를 두 가지 측면이 있고 의사소통자 간의 관계는 단락짓기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모든 의사소통은 디지털과 아날로그로 구분되고 관계를 반영한다는 공의를 갖고 있으며 부부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 의사소통 유형, 의사소통과 만족도의 관계, 가족 의사소통, 촉진 방법, 의사소통 기술 등이 연구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 발달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발달 이론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족의 변화 과정에 관심을 갖고요, 가족이 가족 생활 주기 단계별로 내적으로는 구성원들의 여러 욕구와 외적으로는 사회적 기대 및 주변 환경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할수록 가족원들도 다양한 가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발달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주요 개념으로는요. 가족 주기 단계, 전이, 구범, 발달과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발은 1977년에 신혼기, 자녀 출산 및 영아기, 유아기, 학동기, 10대 자녀기, 진수기, 중년기, 노년기 등의 8단계와 발달과제를 제시한 바 있고요. 한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유영주 1984년에 신혼기, 자녀 양육기, 자녀 교육기, 자녀 성년기, 자녀 독립기, 노년기의 6단계를 제시하였고 전효정 2007년은요. 신혼기, 유아기, 학동기, 청소년기, 초기 청년기, 노년기 후 6단계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접근은 시간 차원에 따라 가족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요. 그리고 그 특성과 발달 과제를 규명해주는 유효한 방법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족에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이를 보완한 것으로 개인 생애의 역사와 사회맥락적 경험을 포함한 생애 가정 관점이 지금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네 번째로 가족 스트레스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힐은 가족 스트레스와 위기를 설명하는 ABCX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A는 스트레스원이고 B는 가족이 갖고 있는 자원이며 C는 가족의 스트레스원에 대한 인지나 평가입니다. X는 위기를 의미합니다. 즉 가족이 여러 변화와 사건을 경험할 때 스트레스원 A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가족 자원 B 요인이 인지평가 C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위기 X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맥컨빈과 패턴스는 생활에서 스트레스 경험이 누적된다고 보고 이 모델을 확대하여 디벨은
ABCX 이론을 발표하고 위기 전과 위기 후에 ABC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가족의 위기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건강가족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196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높은 이혼율, 청소년 범죄, 가정폭력, 미혼모, 알코올과 마약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 방법으로 건강가족의 특성과 가족 강화 방법에 대한 연구가 국가적 과제가 되어 다수의 연구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부터 건강가족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건강가족의 개념은 외형상 형태가 아닌 기능적 사회심리적 측면에서 기준을 두는 것으로 현재 가족의 건강성 척도들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며 주로 자기 보고식에 다차원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척도마다 제시하는 많은 개념들은 몇 가지로 축약될 수 있는 동일한 것이고 연구자의 이론 성향이 반영되어 학문 분야에 따라 선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건강성 척도를 개발하여 가족 유형을 규명하는 시도가 여러 학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타당하고 정확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측면과 가족의 다양성 그리고 문화적 차이 등의 제한점을 갖고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가족폭력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이론 폭력은요, 다수의 가정폭력의 원인과 실태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폭력은 가해자의 권력과 통제, 그리고 피해자의 억압과 두려움을 속성으로 가지며 개인적 요인, 호르몬, 정신장애, 성격장애, 알코올 적대감 등 가족 요인으로는요, 원가족의 폭력 경험, 가족 스트레스, 부부관계의 질 등 사회적 요인으로는요, 가부장적 사회구조, 폭력문화, 성적 불평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많은 관련 이론을 통합한 생태체계 모델이 폭력을 잘 설명하는 이론으로 부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가정폭력에 대한 통념에 벗어나야 한다는 전제를 갖고 가정폭력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일곱 번째로 여건주의 이론이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여건주의 이론을 살펴보기 전에요, 가정폭력에 대한 통념에 대해서 통념과 반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내 구타는 일종의 부부싸움입니다. 구타는 범죄이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아내 구타는 낮은 사회계층이 많습니다. 사회계층에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반박입니다. 구타를 해야 아내가 순종적이 됩니다. 그러나 가부장적 의식과 여러 성차별 의식의 반로입니다. 반박입니다. 그리고 아내 구타는 알코올 중독자나 의처증 환자입니다. 반박으로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남편의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아내 구타가 발생합니다. 반박입니다. 하나의 핑계입니다. 통념요. 아내가 잘 해주면 남편의 구타 행위는 없어집니다. 반박입니다. 구타는 피해자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통념입니다. 구타당해도 자녀를 위해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반박입니다. 폭력은 자녀에게 유해합니다. 통념입니다. 구타당하는 아내도 문제가 있습니다. 반박입니다. 반복적인 구타에 의한 반항입니다. 네, 통념과 반박을 가정폭력 이론에 대한 통념과 반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일곱 번째로 여건주의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론에서는요, 여성들이 남성 지배적인 사회구조와 가족구조 속에서 차별받고
있으므로 여성들의 권리의식을 갖고 동등한 지위, 자유와 경제적 독립을 누리며 자신의 삶과 상황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 존재하는 상황에 따른 공적, 사적 영역의 분리, 남성 지배와 불평등, 갈등, 폭력 등을 공론화하였고요. 이혼, 재혼, 미혼모로 인한 가족의 다양화를 가족 해체가 아닌 가족의 재구성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주부 역할을 강요로 인한 여성의 사회참여 및 능력 개발 제한, 여성의 성과 출산에 대한 남성의 통제, 전통적인 성역할과 불평등 고조의 재생산에 대해 분석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번에는 8번째로 체계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체계 이론은 일반적 체계 이론, 사이버네틱스, 생태학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적 체계 이론을 살펴보면요. 유기체가 환경적으로부터 지속적인 투입과 산출을 통해 자신을 유지하려 한다는 생물학 모델이면서요. 체계를 블랙박스로 보고 외부 관찰자가 투입과 산출 간의 과정을 조사한다는 데 관심을 갖는 것이 일반 체계 이론입니다. 사이버네틱스는요. 일반 체계 이론의 피드백, 기제 또는 한류작용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자동 조절 기계 연구에서요. 개발된 이론입니다. 피드백 기제는요. 체계가 안전 상태를 유지하거나 설정된 목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과거에 실행했던 결과를 현재 기능에 재투입함으로써 스스로를 제어하고 조절하는 과정입니다. 피드백 기제의 예가 온도 조절 장치입니다. 즉, 방안의 온도가 내려가면 A, 온도 조절 장치의 감지기를 자극하여 B가 보일러에 메시지를 보내고 C가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와 D가 방안의 온도를 높이고 또 A가 온도 조절 장치 B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환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실내 온도 A, 온도 감지기 B, 보일러 C, 공기 배출 D, 실내 온도 A 이렇게 순환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피드백 체계의 예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학은요. 지구상의 모든 유기체들 사이의 관계와 생태적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체계 이론에서 체계란 하나의 통일된 전체를 구성하는 상호 관련된 부분의 집합체로 정의됩니다. 체계는 유기체처럼 한 부분이 변화해 다른 부분들로 변화하고 그 변화가 다시 처음의 변화 부분에 영향을 준다는 속성을 가지며 체계 전체는 부분들 간의 상호작용이 포함됨으로써 부분들의 합보다 크다는 과정을 갖습니다. 주요 개념으로는 하위체계, 경계선 규칙, 변화 지향성, 안정 지향성, 의사소통, 권력 및 역할구조, 순환적 관계 패턴, 피드백 기제 등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하나의 사고방식과 관점으로 모든 사회각에서 종전의 지성적 인과관계 사고를 순환적 인과관계 사고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베인스는 1972년 사이버네틱스 이론을 가족체계에서 적용하여 체계론에 기초한 가족상담을 시작하는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즉 가족은 블랙박스로 보는 일반 체계 이론과 사이버네틱스 이론을 바탕으로 가족체계 속성을 관찰하고 변화를 위하여 체계에 개입하는 전략을 발전시키는 여러가지 치료 모델이 발전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구성주의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니즘 근대주의는 하나의 철학사조로부터요. 본질주의, 보편적 원리, 절대적 진리, 객관적 관찰, 규범과 원칙, 과학적 실증, 지식 소유자의 권위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겉에 드러나는 문제의 본질과 보편적인 원리를 찾아내어 모든 인간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초부터 근대주의 도전하여 탈근대주의가 발달하였는데 이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론에서는 절대 진리에 대한 회의, 비본질주의, 상대적 상황을 중시, 주관적 관점, 다양성과 차이, 기존과 구조의 해체, 탈경계, 탈권위를 추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객관적 실제와 과학적 확실성이 없다는 가정이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지는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그 결과 구성주의와 사회구성주의가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구성주의는 현실이나 실제는 바깥 외부에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내적 구성물이고 마음에 존재하는 하나의 세계라고 믿습니다. 즉, 문제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자신의 실제나 경험세계에 관한 지식을 구성할 뿐 아니라 실제 또한 구성한다는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편 사회구성주의는 실제는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본질적 실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사람이 언어라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실제나 실제에 대한 의미를 구성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구성주의 조건에서는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견해를 수용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1990년에 최근까지 출현한 혁신적 가족치료 모델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혁신적 가족치료 모델은 해결중심치료, 이야기치료 등에 대해서 기초가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가족상담 및 치료의 발달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가족상담 및 치료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서구의 가족상담 및 치료의 발달입니다. 그 첫 번째는 가족치료 형성기가 있습니다. 가족치료 형성기에는 가족상담 및 치료는 1950년대에 미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배경에서는요,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전쟁 후 가족이 재결합하면서 부부간의 불화와 이혼, 청소년 비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산업화로 인해서 가족의 정서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이 약화되면서 가족 문제가 사회 문제로 된 사회적 상향이 많습니다. 즉, 사회적으로 가족 문제를 해결하고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요. 가족 문제 해결을 돕는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동시에 미국에서 1950년대를 전후로 가족의 기능과 역기능을 연구한 결과가 발표되고 가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여러 학문 분야에서 전개되기 시작한 것들이 발달되어 가족상담 및 치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상담 및 치료는 한 분야가 아닌 여러 이론적 실천적 분야에서 학제적 접근으로 태동하게 되었으며 이론적으로 심리학, 생리학, 정신의학, 가족학, 사회심리학, 인류학, 인간발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과 실전 분야로는 부부상담가, 정신과 의사, 가족생활교육자, 아동상담가, 집단상담가, 사회복지실천가, 목회상담가 등의 이론적, 경험적 연구 성과들이 가족상담 및 치료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가족상담 및 치료 기초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형성기 가족 치료 형성기에서는요. 첫 번째 부부 상담과 아동 지도 운동, 두 번째 소집단 역동과 집단 상담, 세 번째 사회복지 실천 분야 역량, 네 번째 체계유연의 발달, 정신분열증 원인 연구,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부상담과 아동지도 운동에서는요. 가족상담의 시초는요. 부부관계 문제를 다루는 부부상담이면서 미국에서 192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까지요. 전문적인 부부상담센터가 곳곳에 설립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상담가들은요. 부부 각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하지만 부부간의 의사소통, 역할 갈등 등의 현재 상호작용 문제를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관계를 치료 대상으로 삼는 점이 기존의 개인 치료와는 차별화되고요. 가족원 간의 관계를 최초로 치료했다는 점에서 가족상담 및 치료의 선구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부상담과 병행하여 부부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운동가로서 실천적 분야에서 가족의 기능 강화와 문제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고요. 1942년에 미국에서 부부상담가 협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정신과 의사들이 합류하여 부부치료를 하였으며 또 영국에서는요. 가족정신과 의사들이 이혼 결정을 앞둔 부부를 대상으로 조정작업과 부부상담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동지도운동 역시 가족치료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고요. 아동지도운동은 20세기 초에 정서장애 아동을 치료하는 운동으로서 시작하였는데 성인의 정서장애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동의 심리문제 해결이라는 데 기반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1930년대 아동의 심리문제를 유발하는 것이 가족원 간의 긴장과 불안임이 밝혀졌으며 아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가족원 간의 상호작용 패턴을 바꾸는 가족상담 및 치료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실천가들 사이에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 1940년대부터 실무자들은요. 어머니를 비롯한 부모를 도와서 아동을 지원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부상담과 아동지도운동은 개인의 심리적 장애나 행동 문제가 가족원 간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기존의 개인 치료에서 벗어나 가족상담 및 치료가 전문 상담으로서 자리매김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소집단 역동과 집단 상담입니다. 상담자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요. 인간관계 훈련, 집단과 참만남 운동의 등장으로요. 집단 상담이 각광을 받게 되었고 집단 상담의 가정과 효과에 대해서요. 연구와 경험적 사례가 발표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집단 역동과 이를 적용한 집단 상담에서 집단을 전체로 보고 집단 전체의 역할과 구조 그리고 집단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 관심을 두는 것이 중요하며 갈등을 실현해 보는 것이 가족의 행동과 사고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요. 가제부여 기법 등이 효과적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 결과 가족상담 및 치료에서 가족을 한 단위로 보는 관점이 확산되고 여러 기법들이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가족상담 전에는요. 개인을 각각에 놓고 치료를 한 것인데 가족상담이 가족을 치료함으로써 개인이 각각이 치료가 된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 가족상담입니다. 그래서 가족상담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복지 실천 분야의 영향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800년대 후반부터 시작한 영국과 미국의 자선사업운동에서의 뿌리를 둔 이제 소외된 자들의 기본적 필요와 더불어 가족의 정서적 영역을 돌보는 일을 현장에서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이들은 내담자의 필요를 평가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요. 가정 방문을 하고 결혼생활 문제와 자녀 양육 문제, 직접 개입을 하는 일들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개입은 초기 사회복지 실천가에게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었고요. 가족을 제대로 돕기 위해서는 가정 방문을 하여 부모를 함께 상담하는 것이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리치먼드는 가족 응징력, 전체 가족에 대한 개입, 개념을 발표하고 개인을 전체 가족 맥락 속에서 보아야 한다고 선구적인 주장을 함으로써 가족 상담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체계이론의 발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이론은 가족상담 및 치료의 도입과 발달에 영향을 미친 이론은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요. 1940년 초에 소개된 일반 체계이론과 사이버네틱스 이론입니다. 그 결과 개인의 부적응과 심리장애를 가족체계 및 체계 피드백 기제와 연관시켜 이해하는 운동이 활발해졌습니다. 체계론자들은 과거 정신분석학과 대조적으로 인간을 체계 내에서 작용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개인이 증상은 엮이는적 가족체계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표현이므로 체계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가족 문제가 한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가정원의 공동책임으로 간주하고 가족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관계 유형과 체계 규칙에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가족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는 가족의 패러다임이 가족 관계 전체와 규칙을 보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체계론에 기초한 가족 상담의 이론적 틀이 형성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정신분열증 원인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분열증 원인 연구에서는요. 가족상담의 발전과 이론 개발에 선구적으로 공헌한 사람들은요. 정신분열증 환자 가족을 연구한 베니슨입니다. 베니슨, 리츠, 윈, 보헨 등의 정신과 의사들입니다. 특히 정신분열증 환자 가족에 관한 연구는요. 가족치료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였고요.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분열증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증상의 개선이 가족 내 분열을 만들고 다른 가족원의 문제 행동이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등의 가족 역동성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개인만을 치료하는 것보다 가족을 함께 참여시켜 치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분열의 발병 원인과 증상이 진행이 가족관계와 관련된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1950년대 전후로 보고되면서 가족 상담 및 치료가 발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요. 미국 서부의 팔로알토 그룹과 동부의 리치, 윈, 중부의 보헨 등이 주도한 팀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팔로알토 내 정신건강연구소에서 실시된 베이슨의 선구적인 연구는요. 일반 체계이론과 사이버네틱스 이론을 가족 역동성으로 구체화시킴으로써요. 정신분열증이 가족 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또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 문제와 관련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헤일리와 워크랜드, 잭슨 등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였고요. 이들에 의해서 가족 형상성, 가족 규칙 가설, 대칭성과 상보성 개념이 발표되었던 것입니다. 리치는 예일대학교에서 아버지 역할 및 부부의 결혼생활 문제가 자녀의 정신분열증 발생과 관련된다고 주장하고 병리적 아버지 유형과 결혼분열 부모의 결혼 왜곡 개념을 처음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국립정신건강연구소에서 정신분석 개념과 역할 이론을 체계이론으로서 확장시켜 접근하여 정신분열증이 가족의 경직된 역할구조와 의사소통 패턴과 관련됨을 밝혀내고요. 가성 상호성, 가성 적대성,
거무 울타리 개념을 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성 상호성 갈등을 숨기면서 겉으로 동의하고 친밀한 척 하는 것이며, 가상 적대성은요, 가족에 대한 친밀감을 감추고 겉으로 가족에게서 적대감을 보이는 것입니다. 거무 울타리란 가족이 외부의 영향을 받아들이고 협조적 태도를 보여주나 실제로는요, 전혀 영향이 스며들지 않고 계속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성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혜는 부모의 갈등과 윈 가족과의 비분화 삼각관계의 세대 전수 개념을 제시하고 정신분열증의 발병과 관련시켜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1955년에 가족치료라는 용어를 논문에서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의 네 그룹은 공통적으로 정신분열증 환자의 행동이 가족 배경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신분열증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체 가족의 문제로 이해해야 하며, 개인 치료보다 가족을 한 단위로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초기의 가족 치료를 소개하고 기초를 다지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로 가족 치료의 학대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치료의 학대기는 1960년대에 가족치료는 정신장애의 치료로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인식되어 전 가족을 치료하게 되었고요. 몇 가지 가족치료 모델이 발표되었습니다. 다수의 치료자들은 지적된 환자가 가족체계의 희생양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요, 여전히 개인치료를 선호하였으나 가족치료 선구자들은 체계 이론에 기초한 가족의 구조와 상호작용 유형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치료 대상도 정신분열증 환자와 그 가족의 빈곤가족과 비행청소년 가족, 정신신체화 환자 가족으로 확대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팔로알토에는 잭슨, 헤일리, 사티어 등이 가족을 치료하고 연구하였고, 의사소통 가족치료와 전략적 가족치료를 개발하였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 잭슨이 사망하고 헨리와 사티어가 다른 곳으로 가면서 MRI라는 단기 전략적 치료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누치는 1960년대 초반에 필라델피아의 아동상담 클리닉을 개설하여 가족을 치료하기 시작하였고요. 도시 빈곤 가족과 비행 청소년 문제를 도우면서 밀착된 가족과 유린된 가족이란 두 가지 형태가 공통 패턴으로 나타남을 발견하고 구조적 가족상담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는 흑인과 라틴 계열 구성원을 가족상담 및 치료사로 훈련시키고요. 사회복지관, 지역사회센터 등에서 학업부진 문제, 신체화장애, 부부갈등 등으로 문제 영역을 확대시켜 가족치료를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족치료 이 정착 및 혁신기입니다. 네, 1970년대 체계이론에 입각한 가족상담 및 치료가요, 많은 호응을 받게 되었고 상담 이론과 기법이 발달해도 혁신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의사소통 이론과 체계적 접근법을 혼합하고 에릭슨의 치료기법을 사용한 전략적 치료와 미누친이 발달시킨 구조적 치료 등이 각광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체계이론을 토대로 하는 접근 방법에는요, 구조적 가족치료, 전략적 가족치료, 다세대 가족치료, 밀란 모델 등이 있는데, 이는 에커만의 사망 후에 정신분석학적인 관점이 태조되면서 더욱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 팔로알토의 MRI에서는 우울증, 부부갈등, 성문제, 약물중독 등의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고 증상을 경감시키는 단기 전략적 가족상담을 발달시켰고, 밀워키에서는요, 이에서 파생된 더 혁신적인 것으로 해결중심적 단기 치료가 개발되었던 것입니다. 가족상담 및 치료는요, 미국에서 시작하고 발전하여 왔었는데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이르 영국,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등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발전돼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요, 파라졸리를 비롯한 4명의 정신과 의사들이 밀란 모델을 발전시켰고요. 1970년대에는 많은 가족치료 문헌이
출판되고 전문 학술지가 창간되었고요. 학회가 활성화되었습니다. 1970년대 미국 부부 상담가 협회는 가족 상담가가 증가함에 따라 미국 부부 가족 상담가 협회에서 AAMFC로 명칭을 변경하였고요. 1978년에는 다시 미국 가족치료학회가 AAMP로 변경하여 전문성을 강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요, 전문학입니다. 가족치료의 성장과 전문학을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대에요. 다양한 가족상담 및 치료의 접근법들이 발달하고 보급되어 가족치료는 성년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르러 가족치료는 인간의 심리 문제를 치료하는 분야에서 확고한 지위를 갖게 되어서 인간 문제의 체계론 관점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체계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심리치료 분야 외에도 교육 분야, 가정의학 분야, 간호학 분야 등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었고 미국에서 가족치료가 제도적으로 정착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특정 치료 모델을 훈련하는 데 열중하였으나 1980년대에는 여러 치료 모델에 이루은 기법을 통합하여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실무 분야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래야 절충적이면서 다양한 시도가 모색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심리교육 모델과 해결중심 모델입니다. 심리교육 모델은 앤더슨에 의해 정신장애 환자 부모의 가족의 대처 능력과 기능을 최대로 하면서 재발을 예방할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해결중심 모델은 드세이저와 인수긴버그에 의해 개발되었고 입칙 등에 의해 이 시기에 더욱 발전된 것으로 문제보다 해결에 초점을 두고 내담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영국, 캐나다 외에 멕시코,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일본, 한국, 홍콩, 싱가포르 등의 아시아권에서도요, 가족상담 및 치료가 도입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치료의 통합기입니다. 1990년대 이전까지 모든 가족치료의 특징은 체계론을 토대로 관계 맥락에서 문제를 다루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일치되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이르러 체계론적 접근법의 지나친 확대로 인해서 개인의 내적인 면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지나치게 경시하였다는 반성이 있었고 인간성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자신과 체계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상담 분야에서 개인치료와 가족치료가 인간을 돕는데 상호보완적인 존재가 됨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내담자의 관점을 존중하는 경험주의 모델에 관심을 보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 가족치료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하기 시작하였고 여러 가족치료 모델 사이의 간격이 실무에서는요 좁혀지고 치료기법이 통합되는 경험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로 한국의 가족상담 및 치료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의 발달 과정에서는요. 우리나라의 가족상담 및 치료는 1970년대 초반에 미국의 사티어의 가족치료라는 책자를 통해서 소개되었고요. 이후 미 8군 병원의 정신과에서 부부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한 치료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1980년 초부터 대학원 과정에서 이론을 중심으로 가족치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이하여대 대학원 사회사업 전공의 최초로 정규 과목이 개설된 이래 여러 대학교와 대학원 가족학, 사회복지학, 상담 전공의 정규 과목으로 개설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부터 1990년대 이르러 가족치료에 관한 학위 논문과 저서 번역서 등이 출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학회가 결성되어 워크숍이 열리면서 상담 실무자들의 가족치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외국 이론과 외국의 저명한
가족치료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영향도 있지만 이 시기에 부부 문제와 이혼, 아동과 청소년 문제, 가정폭력, 노인 문제 등의 가족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가족 상담 치료의 필요성이 커진 사회적 배경에서도 비롯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가족 상담사나 가족 치료사를 양성하는 대학원 전공과정이 개설되어 현재 13개 개교에 이르며 그중 상담 및 목회상담 분야, 가족학 분야, 사회복지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학부과정이나 개인연구소 상담 센터 등에서 가족상담 및 치료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상담 및 치료가 실시되고 있는 곳은 종합병원, 정신과병원 등의 의료기관, 종합사회복지관, 가정폭력상담소, 사설연구소 및 상담소, 대학부설 3단기관, 지역정신보건센터 등이 있습니다. 이들이 제공하는 가족대상 서비스는요, 가족상담 및 치료 이외에도요, 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족교육 등이 있고요. 대다수 기관이 가족상담 및 치료를 시작한 역사가 짧고 슈퍼비전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으며 과반수 이상의 기관에서 가족치료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실무자의 해당 및 지식 및 기술 부족과 업무 과중 때문이라고 나타납니다. 이런 경향은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이후 개설되고 있는 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부부 갈등과 이혼, 자녀 문제와 관련된 가족상담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가족상담은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화상담이나 사이버상담, 선호경향, 가족상담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 부족, 전문상담 인력의 부족과 예산 지원의 미흡, 상담기관 협력체계 미비 등의 원인이 있겠습니다. 초창기라서 상담자들의 전문기술이 미흡하고 감독자의 부족하며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본격적인 가족상담 수준에서는요, 미흡한 상태이고 관련 연구도 아직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증가하고 있는 가족상담 및 치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요, 유능 가족치료 인력의 양성과 충원, 현장 실무자에 대한 체계적인 재보수, 교육 및 감독 프로그램, 예산 증액, 상담 효과 연구 등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가족상담 및 치료가 도입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것은 한국가족치료학회입니다.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가족상담학회 등이 있습니다. 각 학회는 가족상담사 또는 가족치료사 자격을 발급하고 있고 각종 가족상담, 가족치료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상담 사례 발표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으며 학회지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유형 해외 가족치료 모델 한국지부가 설립되고 가족 상담 및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설 상담소들이 설립되어 각종 워크숍과 전문가 훈련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가족 상담 및 치료의 시작과 발달은 미국처럼 사회적 수요가 커진 데 기인하면 동시에 정신의학, 사회복지학, 가족학, 아동학, 교육학, 심리학, 정신간호, 가정의학 등 학제적인 노력에 힘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상담 및 치료 영역이 포함되는 법률들이 제정된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즉 가족상담 및 치료의 제도화의 일환으로서 1998년부터 시행된 가족폭력특별법의 상담 및 교육의 의무화, 200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건강가족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과 가족상담 서비스 2008년에 6월부터 법제화된 협의이혼 숙련기간 제도와 상담권고 제도,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립과 가족상담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앞으로 가족상담 및 치료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현재 과제는 가족 상담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훈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학회와 학교 가족치료기관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서 필요한 임상훈련을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가족상담 및 치료의 확산과 수요 장출을 위해서 가족상담의 효과성 연구와 이에 대한 체계적 홍보 노력이 더욱 많아져야 하고 동시에 가족상담 및 치료 전문 인력 양성과 기관 배치 제도화를 위한 관련 학회 연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 문제를 한 개인으로만 놓고 봤습니다. 그러나 가족 상담이 생김으로 인해서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가족 전체 구성원으로 보고 가족 상담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장 가족체계 이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